남편이 제시한 10가지와 10년 후에 베트남으로 넘어왔을 때에 베트남 여자가 요구하는 10가지예요. 근데 이게 다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이런 조항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3, 2, 1. 안녕하세요. 짜오입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을 한 베트남 신부가 한국으로 간 지 2달 만에 한국 신랑 측 가족한테 10가지 조항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그것이 베트남에서 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조항을 제가 보고 느낀 점은 한국이 너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베트남에서의 국제 결혼을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마디로 꿈입니다. 자기의 희망이에요. 드디어 우리 집안도 잘 살 수 있게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베트남은 서민과 부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서민이 부자가 되는 거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국제 결혼을 하는 베트남 신부들은 주로 한국이라고 하면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신문, TV, 드라마, 영화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국에 가면은 저렇게 살지 않을까 이런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신부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부모님, 시댁 가족들이랑 무조건 살아야 된다. 아마 한 15년 전이라 그러면 가능했을 겁니다. 그때도 여기 베트남 신부들은 20대, 30대 이런 신부들이 한국에 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베트남도 많이 변했습니다. 더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국제 결혼을 할 때 신랑 측이 왜 얘기를 안 했는지, 분명히 국제 결혼 업체는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시어머니한테 한국 음식을 무조건 배워야 되고 매일 3끼 같은 시간에 밥 해줘야 됩니다. 한국 사람도 하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다 했겠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도 하루에 3끼 정해진 시간에 밥을 해준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베트남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는 그 이유는 시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남편이 베트남 신부한테 더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베트남 신부들이 또 걱정하는 게 여기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음식이에요. 매운 것을 먹지만은 지속적으로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하루에 2번을 먹는 것도 힘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세 번째. 베트남 여자의 신분증 여권은 전부 다 한국 남편한테 줘야 된다. 근데 이것을 굳이 남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베트남 신부를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면은 베트남 신부도 남편을 못 믿어요. 한국 신랑 측은 한국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혹시 나가서 나쁜 사람 만나거나
다른 베트남 남자 만나거나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여권을 뺏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한 달에 베트남 여자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만 원 뿐이다.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쓸 게 뭐 있어요? 나가지 말란 얘기죠. 베트남 신부한테 5만 원 뿐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베트남 신부가 받아들일 때 그럼 나는 뭐야? 남편의 신부 아닌가? 자, 다섯 번째, 아이 2명은 무조건 낳아야 된다. 아기가 12살이 된 후에야 베트남 여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 그전에는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아이 2명은 한국 남편이 베트남 신부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베트남 신부는 2명이 아니라 3명, 4명, 5명 세트로도 낳아줄 수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남자지만은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이 하는 거 봐서 나는 해줄게. 그게 언제인지 몰라. 근데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먼저 알아서 잘 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줄게. 이건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게 안 통해요. 당장 나한테 뭔가를 줘.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고 당신한테 해줄게. 이거거든요. 현실적이에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건데 남편이 신부한테 감동을 많이 주거나 그리고 또 신부를 많이 위로해주고 진짜 아껴주고 그리고 신부가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는 아이 2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남자를 위해서라 그러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자는 한번 결혼하게 되면은 한 남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하는 행동, 하는 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자, 6번째, 만약 일을 하고 월급 받으면 전부 아기들을 위해서 다 사용, 개인적인 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신부가 나가서 번 돈은 신부 돈이 아니에요. 그 가족의 돈이에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그 돈을 다 쓰라 그러면은 신부는 뭐가 돼요? 그 돈을 벌어서 신부 측 가족한테 보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돈도 없고 자녀를 위해서 다 써라. 그러면 뭐하러 일을 해요? 일을 안 합니다. 자, 7번째. 1년마다 한국 남편은 베트남 처갓집에게 50만 원 지원한다. 한 달 아니고 1년에 50만 원. 베트남 돈으로 1,200만 원인데 베트남 여자가 비밀리에 처가에 돈을 줄 수 없다. 신부 측 가족한테는 한 달에 50만 원도 아니고 1년에 50만 원. 근데 이것을 왜 설정해 놨는지 신랑이 이 내용을 언급한 거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업체가 신랑 측 신부 측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왜 결혼업체가 이런 내용을 만들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베트남에 있는 여자가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그리고 걱정하잖아요. 한국에서 잘 사는지 잘 못 사는지 그것도 모를 뿐더러 그리고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와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고정적으로 보내줄게. 이것을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결혼은 돈이에요. 돈으로 결혼한 것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한국 남자들 굉장히 쿨해요. 한국 남자들 굉장히 쿨합니다.
그리고 기분파예요. 신부가 잘하면은,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시부모님도 알아서 잘 모시면은 엄청 잘해줄 거예요. 근데 잘 하기 전에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밑바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부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알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잘해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남편 말에 따르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은 베트남 여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해요. 왜?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안 가르쳐줘. 자, 8번째. 한국 남편이 성관계를 원할 시에 거부해서는 안 되고 담배를 펴서도 안 된다. 이 부분에 조금, 이 부분은, 담배는 베트남 여자들은 잘 안 펴요. 제가 길거리를 다녀봐도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여자 없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식당 안에 들어와서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 뭐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만큼 아직 이 베트남에 있는 여자들은 이 담배 핀다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라오케를 전문적으로 다녔던 사람들,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잘 펴요. 술도 잘 마시고. 그래서 이 담배 피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아마 신부가 담배를 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지. 근데 성관계는 여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표현을 못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고 40 정도 되면은 조금 이런 게 수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살고 있으면서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부를 한다는 거는 남편이 평상시 때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때는 안 해줘요.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 피는 거 뭐 모를 줄 알죠. 그리고 뭐 노래방에서 노래 보면서 도우미 부르는 거, 도우미랑 같이 노는 거 모를 줄 알죠.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냄새로 알아요. 그리고 느낌으로 알아요. 그런 느낌을 딱 받으면은 베트남 여자는 안 해줍니다. 거부해요. 자, 9번째. 베트남어 사용 금지, 아기에게 베트남어 교육 금지,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과 친분 쌓는 거 금지. 아기가 10살이 되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해 줄 수 있다. 이거는 너무하네요.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는 그만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라는 건데,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하게 되면 한국어를 할 줄 알아도 얼마나 하겠어요. 100% 완벽하게 못합니다. 잘하면 90%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하는 신부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부는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모국어를 못한다는 거는 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미영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베트남 땅인데 베트남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커피 한 잔이라든가 어디 슈퍼 가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은 벌써 한국어 먼저 해요. 베트남어 먼저 하는 경우보다 한국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어가 늘지도 않지만은 그만큼 한국어를 쓰게 되면은 저도 또한 제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인데, 자녀를 위해서라도 베트남어는 사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녀는 성장하면서 언어를 빨리빨리 취득합니다. 그 말을
가르쳐 주면은 애기들은 잘 습득하죠. 그리고 따라합니다. 베트남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베트남어를 아기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애기도 따라해요. 따라하면서 엄마는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모국어를 하면서 애기한테 언어도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기가 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베트남어를 잘하겠죠. 한국어도 잘하고 베트남어도 잘하고. 그랬을 때는 엄마가 나가서 베트남어 할 일이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베트남어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커서 뭐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각지에 베트남 사람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까 더 이득이에요. 자, 그리고 10번째, 결혼 생활 도중 베트남 여자가 이혼을 먼저 원할 시에 베트남 여자가 한국 남편 가족에게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을 지급 후 이혼할 수 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신부 쪽 가족들은 한국에 간 자기 딸이 용돈 보내주는 걸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뭐 땅을 산다든가 아니면 집을 고친다든가 생활비로 쓰는 건데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리고 아기 양육권은 한국 남편이 갖는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가도 양육권을 한국 남편이 가질 거예요. 왜? 경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 여자가 이 내용을 듣게 되면은 진짜 하늘이 허물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러면서까지 내가 한국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국제 결혼을 했을까? 라고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진작에 국제 결혼 하기 전에 맞선 걸 때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런 내용 듣고 결혼할 베트남 여자들이 몇 명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눈 팔았을 때 그러면은 베트남 여자는 그것을 영원히 안 잊어먹어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꺼내들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쉽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